문화일보의 현안조준 제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감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제 들어왔는데 네. 계속 비행기 타고 네. 옮기니까요. 또 이번에 같이 간 멤버가 이제 정진석 네.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 네. 같이 다녔죠. 핵심들 다녀왔네요. 항상 늘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네. 정말 미워하더군요. 네. 너무 티가 나게 미워하시긴 하는데. 본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네. 정말 오래 참았다. 그동안 여러 번 자기를 건드려도 참았는데 네. 가만히 놔두니까 이게 너무 기고만장해서.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네.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끝까지 대응하겠다. 그래서 제가 잘하고 계시다. 격려해드리고, 네. 어쨌든 감정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네. 오랜 소리죠.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사석에서 얘기했었던 뭐 X신 발언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좀 누적된 게 많은 거. 실제로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에 왜 이렇게 괴롭히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제 뭐 최근에 무슨 서명운동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서명운동. 그것도 좀 희한해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희한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사이트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댓글 달아가지고 네. 뭐 컴퓨터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그래 진짜 얄밉겠어 하는 거 보면 얄밉긴 얄밉겠어. 네. 가라앉진 않을 것 같고 네.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최근에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제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이런 것도 조사를 하는데 신당을 넣어서 정당 지지율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로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보수가 양분됐을 때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14.2%, 이때는 민주당이 47.5%가 나왔고요. 유준석과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고 국민의힘 체제가 유지되었을 경우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17.7, 윤석열 신당보다 더 많이 나오고 민주당 지지는 38.1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금 매우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이제 없죠. 네. 이제 과거에 여당이 신당을 만들었던 경우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뭔가 정치개혁 명분을 가지고 네. 이제 본인이 주도하던 정치권, 그러니까 새천년민주당이 좀 낡아 보이니까, 새정치국민회가 낡아 보이니까 네. 새천년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적 정치 개혁을 내세운 정당을 만들어서 돌파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때 네. 저도 영입됐었고, 부분적으로 의석 증가는 했지만 과반수는 못했죠. 네. 두 번째가 이제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열린우리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신당은 이제 총선 돌파형 여권 신당이고요. 네. 근데 이건 분열적인 게 아니라 당명을 바꾸고 일종의 리모델링한 겁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수혈하고요. 네. 열린우리당은 분열형 이제 신당 창당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따로 그때 나와서 출마하셨던 것도 열린우리당이 그렇죠. 새천민주당도 있었고 네. 열린우리당도 나왔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게 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면 소위 새천년 민주당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당이 국민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과반수 의석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정치 개혁 같은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건데, 네. 이런 경우에 신당 창당은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해요. 인물도 준비해놔야 되고, 네, 맞습니다. 가치도 좀 변화해야 되고, 그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신당이 사실상은 보수 개혁의 기치를 걸어야만 신당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개혁의 이분이 의미가 극으로 있어야죠. 갔잖아요. 네. 그래서 명분으로도 신당을 만들 명분이 없고, 왜냐면 태극기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신당의 가치가 없죠. 중도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망하는 길이죠. 두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새로운 인재 발굴에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이제 없다. 네. 제가 원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인데, 과거 김한길 의원을 영입해서 네.
새로운 정권이 출발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제가 김한길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소위 말하면 이벤트형 신당 창당을 잘한다. 이거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은 이제 가능성이 0%다. 그래서 그거를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네. 김한길 전 의원도 자기가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두 분이 다 공천에서 탈락해서 네. 버림받은 존재가 됐을 때 그때서야 가능한 겁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새로운 창당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두 분이 탈당해서 창당을 만들면 그거는 보수 배신자가 되죠. 네.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이 가뜩이나 유승민 의원에게 더 씌워져 있는데 지금 창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밑그림은 이미 마음속에 두 분 다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왜? 우리 두 분 다 공천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이 공천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네. 그때는 충분히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근데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해본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 조사에서 나온 이 수치는 뭐 제 예상한 대로인데 보수 신당이라 하더라도 네. 중도 진영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령 과거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네. 2016년 총선입니다. 그럴 때에 서울에서도 20% 가까운 유권자가 네. 국민의당을 선택했고 실제로 그때 정당 투표에서도 국민의당이 20% 가까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하고의 득표 차이가 정당 투표에서 네. 2, 3%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잘 아시지만 호남 기반의 소위 말하면 이제 소위 그 우리 민주당 계열의 분열이었죠. 네. 이번에는 보수 계열의 분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소위 윤석열 대통령은 싫어하는데 민주당도 싫다는 분들이 대거 그 보수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항상 보수 분열이라고 해서 반길 수만은 없는 네.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지역의 특성, 가령 3,000표 이내로 승부가 나는 지역의 경우는 사실은 의외로 가령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에 후보를 낼 경우에 네. 오히려 우리 후보가 탈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 그런 지역이 한 7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투표를 안 하거나 네. 혹은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네. 20대 남자하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가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새롭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리한 지역도 있고 불리한 지역도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꼭 우리가 즐겨야만 할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서대문갑에 우사호가 나왔다. 네. 그럼 즐겨야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 네. 않은 지역들은 우리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서 때로는 오히려 반윤석열 표가 제3의 지역으로 갈 경우에 네. 민주당 후보가 손해볼 수도 있죠. 이거 후보를 좀 잘 골랐을 가능성이 있을 때 2016년도 보면 서울에서 노원의 안철수, 관악의 김성식 후보는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됐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물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느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다 관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은 이제 영남 쪽에 대구 경북 쪽에 집중해서 네. 그 신당의 근거지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호남 수도권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향자 신당, 금태섭 신당이 만일의 경우 유승민, 이준석 신당과 통합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전국 정당의 바람이 일어날 거냐. 그다음에 기존에 인기가 없는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도의 위력이 될 거냐. 네. 그러면 이건 또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바람이 영남 지역에만 머무를 수도 있고요. 아예 20% 초중반대에 머물면서 전국적으로 괴멸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이 신당의 효과라는 것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네. 무조건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꼭
성립하지는 않아요. 네.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야권 분열보다는 네. 여권 분열이 미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네. 그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을 저는 못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계속 노원은 공천을 줘라라고 계속 얘기해요. 어차피 김성환 의원한테 질 거니까 공천 줘도 질 거니까.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같이 갔을 때 네. 아주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네. 이준석을 노원에 공천하는 것이다. 아, 네. 국민의힘이. 네. 왜? 또 떨어질 텐데. 네. 공천을 줬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저는 그 말에서 대단히 재밌는. 아. 그렇구나. 그런 방법도 있겠네. 그러면 영남 신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승민 신당의 위력이 이준석을 빼면 네. 효과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원 하나를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이준석 씨에게 노원 공천을 제안하면 공천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탄압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배신자이자 그냥 싫어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반, 그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이준석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노원에 김성환 의원하고 붙을 경우 어떨 것 같냐. 노원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네. 안철수 의원이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100% 떨어진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진석 안철수 두 분과 같이 가서 이준석 얘기를 할 때가 아주 제일 재밌는 그런. 두 분도 약간 신나서. 예. 그러고 보니까 육모방망이 생각해 보면 정진석 의원도 약간 앙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두 분 다 이준석 전 대표한테 많이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보니까 실제로 정진석 의원 구상이 현실화되면 네.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씨한테 이걸 제가 미리 전달하려고. 네, 이준석 씨 노원 공천 받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낙선운동 하겠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는 당일에 원래 이름이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라고 했다가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정바세로 이름 바꾼 신인기 변호사가 탈당 선언했습니다 오늘. 나 오늘 오창석 씨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이제 그쪽에 그런 소장파나 네네. 이런 분들 좀 나름대로 잘 아시잖아요. 네. 신인규 변호사가 왜 탈당한 거죠? 그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유승민 이런 분들은 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꽃가마 태워져서 들어가는 것 말고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분처럼 느껴지고 이준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던 틀을 활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정당 창당을 하려면 전국 정당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작업을 국바세의 인원을 활용하면 사전 작업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주목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주로 청년들인가요? 네, 대부분. 나는 국대다에 참여했었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여돼 있고. 그 저기 참신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 사실은 박민영 씨 지금 용산에 들어간 이준석 픽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용산으로 가셨던 요 사람 빼고는 뭐 임승호 몇몇 사람들이 로스쿨로 돌아가긴 했지만 여기 국바세에 아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흔히 말하는 이제 현행 체제가 유지됐을 때 비례정당을 노려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정바세 신인규 대표가 탈당하면서 사전 작업을 하러 나간다. 라는 소문을 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짜로 보면 네. 지금쯤 나가야 돼요. 네. 그래야 뭐 정당 창당도 할 수 있고 뭘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유승민 이준석 전 의원 저 대표하고도 상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는 낮은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공감대는 생각합니다. 있다. 공감대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을 때도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 신인규 변호사만 이준석 대표를 보호하고 실드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국민의힘 사람들 다 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영남 신당은 전 100% 나온다고 만들어진다고 보는 편인데 네. 어차피 이뇨한 씨도 뭐 좀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천혁명을 한다는 명분으로 중진들을 다 자를 텐데 네. 하태경 의원이 움직인 것도 심상치 않고 네. 그리고 요즘 국민의힘 중진들 얼굴이 아주 어두워진 것도 다 그걸 반영하는 것 같은데 네. 수도권에서 이런 약간 개혁적 보수를 주장한 네. 이런 전문가들이 만약에 떨어지고 각오하고 일제히 출마해서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들면서 유승민, 이준석 또 금태섭 신당하고 협력한다면
그 효과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가 오늘 탈당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아마 이게 그 후속 작업이라면 이분과 의논한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연쇄 탈당할 가능성이 있죠. 아, 네. 아니,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포석에 근거한 탈당이라면 네. 기자회견까지 하고 탈당한 걸 보면 포석이 있다고 봐야 돼요. 실망해서 정치계를 떠나겠다고 할 때는 그냥 입장문만 내고 말아버리는데 네. 이분이 기자회견장에 섰단 말이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보수 내에 어떤 정치 세력, 정계 개편이랄까? 새로운 정치 세력의 그 분화 움직임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대다 중심으로 지금 그 모임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노원의 공정한 경선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줘야. 저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예전에 노원에 이노근 의원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분 데리고 와서 노원병에 이준석과 예비경선을 좀 시켜서 예비경선에서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 이노근 씨 정말 시끄러운 분이에요. 정말 이 양반 구청장 출신인데. 그리고 김성환 의원이 같이 승리하거든요. 의정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이분을 굳이 소환해야 되나? 근데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거니까요. 아, 네. 김성환 의원한테 질 거니까요. 이노근 씨는 뭐 100% 안 되고요. 이준석,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시작되는 것 같으네요. 네. 어쨌든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월에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노근 씨요? 이준석 대표가. 12월에. 네. 그래서 12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행 선거구제가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진석 의원은 이제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노원에 공천하자 이렇게 주장하실 겁니다.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복귀를 했고요.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도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당원들이 청원을 해서 이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대표로서도 계속 분열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수습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극한적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박 원내대표가 일종의 중재안 비슷한 걸 가져와서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인간적 섭섭함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럼 뭐 사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지금 분위기가 상승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가결파 의원들 중에 그것도 일부를 징계에 넘겨서 또 다른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당내 일각에 있었고요. 당대표가 정청래 의원의 의견 또 이런 우려를 충분히 다 들은 이후에 당무 복귀 전에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자는 발언을 2번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얘기죠. 네. 호소한 겁니다. 우리 이분들 징계를 요구했던 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2개 하신 거죠. 네. 저는 결과적으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가결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의원까지 포용하는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2번째로 가결파 의원이라고 불려지는 분들 중에서 뭐 꿈을 대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보였던 그런 기세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당내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네네. 그건 그만큼 당내 기반이 네.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던 분들이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결파 의원들이 한 얘기 중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계속 총선을 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에는 상당히 동감을 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결파 의원들에 의해서 막상 가결이 되고 나서는 중립지대 의원들이 극렬히 분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체제가 훨씬 공고화된 거죠. 네. 그래서 가결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중립파 의원들이 합류해 줄 줄 알았는데 그 가결된 당일날부터 워낙 분노하는 그 폭발하는 요청에서 네. 중립파 의원들을 보고 되게 위축됐죠. 그래서 굳이 그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정무적으로도 이 포용함으로써 오히려 당내 분란을 잠재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정치 지도자의 길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윤리심판위에 넘겨라. 네. 그리고 징계를 들어갔으면 네. 또 중립파 의원들이 그렇다고 또 징계까지 하느냐 대표가 쪽으로 그렇게 하느냐. 또 동정론이 돌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당이 또 새로운 분란이 네. 그 얘기로 하자 하지 말자로 또 한 일주일 정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내 갈등 이슈를 잠재우면서 통합형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네. 그 결정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깊숙한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징계하지 않고 통합형 인재가 됐으니까 공천 직전에 이 사람들을 공천 날려버리면 이제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원들이? 이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당은 예. 뭘 어떤 거냐면 당원과 지지자에게 맡긴 거예요. 네.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맞습니다. 칼질을 하면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반대파를 잘라내는 사람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수예요. 네. 특히 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원과 국민의 판단에 맡긴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시스템 공천이고 네. 예비경선 하니까 네. 당원들에게 맡겨뒀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말씀이 정확하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전에 잠깐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뇨한 연세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고요. 혁신위가 일단은 출발돼서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는 실명을 이제 공개하게 CBS 이제 김광일 기자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가진 권한이 없는데 무슨 전권을 너무 여당 대표를 희화화해야 됩니다. 기자가 이렇게 네, 사실을 정확히 보신 거죠. 얘기한 거니까 일단 이뇨한 혁신이 출범한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혁신위원으로 누가 올 것이냐. 또 하나는 뭐 이거 좀 많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이뇨한 서대문 공천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네. 연대기도 하고요. 네. 요 세 개인데 어쨌든 이뇨한 혁신위원장 임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위원. 제가 지난번 서대문구에 있었던 신촌 문화축제에 네. 갔는데 네. 인유한 씨가 와서 맨 앞줄에 앉았어요. 오. 보통 어떤 나타나지 않던 맨 앞줄은 정치권 인사들이 앉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직책도 없던 분이 앉아 있고 그러면 그건 서대문 구청장이 이성원 구청장이 배려했다는 뜻이죠. 의자를 줬다는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소개를 했어요. 아, 소개됐구나. 네. 그리고 구청장이 축사하면서 여기 지금 저 이뇨한 씨 와 계신데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래서 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으로 가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치권에 오시는구나. 네. 저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아. 그래서 악수도 하고 네. 그러면서 진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서대문 갑구의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 네. 이미 의사 표현을 한 거다. 아, 네. 그리고 그 다음 다른 행사에 또 오셨어. 내가 안 간 행사에 또 구청장이 또 소개를. 예. 그래서 서대문 갑구 국회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역 행사에 나타났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고민 수준이 아니라 네. 그리고 그걸 이미 결심하다 보니 네. 혁신위원장 제안도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만으로도 참신미는 없는 거예요. 그 이분은 서대문 갑구의 공천을 받기 위한 발판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커리어 하나 쌓는 예. 거니까. 보통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출마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 누가 설명 안 해준 것 같아.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네. 출마를 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알려줬으면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혁신위원장 중에 지역구 출마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현재 국회의원을 네. 혁신위원장을 시키는 경우는 예외예요. 이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요게 나중에 갈등 요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서대문 갑구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나중에 갈등 요소가 된다. 예, 특히
잘린 사람들은 네. 혁신위원장이 자르라고 해서 잘랐다고 할 텐데 대표가 네. 그러면 그 혁신위원장이 우리를 자르게 하고 지는 국회의원 공천받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갈등 요인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뇨한 씨는 사람은 좋은 분이에요. 실제로 의료봉사도 많이 했고 네. 또 푸른 눈에 귀화한 특별 귀화 1호이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저도 만나보면 사람이 아주 좋아요. 네. 구수한 호남 사투리를 쓰는 푸른 눈의 외국인. 또 네. 되게 신기하잖아요. 순천 사람이라고 본인 소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치가 또 희화화된 거예요. 그분이 귀화한 한국인 하지만 네. 어쨌든 외국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한국 정치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국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귀화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료봉사해 주신 것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 집안의 맥을 잇는 좋은 봉사 일꾼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네.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인으로 그것도 64세에 네. 정치가 그렇게 장난이냐? 저는 사실 이뇨한 씨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저는 존중하지만 네. 이거 또 장난치네. 저 국민의힘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좀 신기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는 거죠. 이뇨한 씨를 데려다 놓고 어떤 깊이 있는 고민. 아, 저 사람이 왔으니 대한민국의 이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네. 라는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네 하고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고요.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광대를 한 명 데려온 거죠. 네. 사실 관심도 그렇게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가 야, 이 정치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라고 말한 것은 저의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진지하게 당을 어떻게 고칠 건가를 고민해야 할 마당에 광대를 데려다 놓고 쇼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마스코트 정치. 북치고 장구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 당의 지난번 김원경 선생을 혁신위원장을 앉힐 때 나는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아, 김용현 정치를 잘 모르실 텐데 그분이 살아온 삶이 아무리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네. 금융 전문가를 모셔다가 정치 수술을 맡긴다? 똑같은 기준으로 저는 이뇨한 씨가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 현재 수술대에 올려야 할 국민의힘을 진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혁신안을 낼 수 있는 거냐?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 혁신위의 결말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뇨한 씨가 서대문구 갑구 공천을 받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 이게 근데 용산에 오더일까요? 어쨌든 이성원 구청장이 소개를 해줬다면 적어도 아니죠. 이성원 구청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서대문 갑구를 올 거냐 말 거냐 할 때 이뇨한 씨 문제를 이성원 의원이 오케이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뇨한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한길 통합위원장하고 매일 통화하는 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고 네. 4-5번 안부 전화를 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뇨한 씨가 무슨 중증 환자야? 안부 전화를 4-5번씩이나 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김한길 위원장이 저랑도 오랫동안 우리 같은 네. 당을 했고 네. 이분의 수사를 잘 아니까 이 레토릭을 네. 자주 연락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 매일 한 건 아니고 네. 4-5번인데 4-5번을 4-5일 중에 한 건지 한 달 사이에 4-5번을 한 건지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짓말은 안 해요. 네. 김한길 씨가. 그런데 내가 볼 땐 만약 이뇨한 씨는 매일 통화했다는 거고 네. 매일 통화하는 사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틀에 한 것도 매일 한 거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절박한 분이니까. 네. 김한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뭐 한 열흘 사이에 4-5번 했는데 그게 매일 한 건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뇨한 씨가 수면 위로 올라온 시기는 별로 안 됐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에 진입을 한 이후에 통화를 4-5번 했다면 네. 매우 자주 한 거예요. 빈번하게 한 거 맞죠, 사실은? 네. 저는 김한길 의원하고 같은 당을 할 때도 네. 4-5번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네. 깊은 사이인데다가 네. 누가 먼저 전화했든 그는 뭔가 일반적인 안부 전화를 넘어서서 어떤 의제를 상의했다는 뜻이죠. 네. 첫 번째,
정치를 할 건가 말 건가 할 때, 혁신위원장을 맡을 건가 말 건가 할 때, 분명히 깊이 있게 의논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는가 여부는 안 밝혀졌지만 적어도 김한길 위원장과 깊이 있게 의논하고 정치권 입문 및 혁신위원장직 수락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사실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뇨한 씨에게 권유를 했다면 네. 김한길 위원장은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봐야 돼요. 상의했거나 권유했거나 네. 적어도 암묵적 무기는 받고 네. 교감은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김기현 위원장 대표한테. 대표에게 연락했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저는 매일 통화하는 사이다라는 이뇨한 위원장은 거짓말을 못하고요. 거침이 없어요, 말할 때. 그래서 저거 사실일 거다. 통화를 자주 했구나. 네. 통화를 자주 할 땐 예방의학 관련해서 물어봤을 리는 없잖아요. 이분이 네. 의사지만. 그러니까 또 안부를 물어야 할 대상은 김한길 의원이에요. 그분이 말기 폐암에서 극적으로 완치돼. 네, 실제로 건강을 실제로 회복을 했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로는 사실일 거다. 정당 창당은 하지 않지만 네.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혹은 김기현 위원장하고도 상당한 수준에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가 이뇨한 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 이뇨한 위원장 같은 사람 발탁은 김한길 위원장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거. 네. 네. 뭔가 눈에 띄는 거. 네. 이런 거 아주 좋아하시거든. 가치와 철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 띄고 그게 화제성을 일으키고 그게 일정한 이슈 전환에 성공하면 네. 그거를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한길 의원이 애초에 제안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꼭지를 따는 데는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믿고 있죠. 포장지갈이 되게 결과적으로 왜냐면 일단 김한길 위원장이 옛날 우리 당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 네. 안철수 금태섭 같이 왔었죠. 그때. 민주연합. 새정치연합. 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통합당의 할 합당이었기 때,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 바꿨는데 원래 새정치연합 대표였거든요. 네. 그때도 김한길 정이 꼬셔갖고 통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꿔서 공동대표를 했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잘하시거든요. 사람을 잘 꼬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정책 효과의 이벤트적 효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뇨한 씨가 그렇게 발탁됐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뇨한 씨가 성공할 수 있느냐? 네. 첫 번째, 정치를 잘 모른다. 네. 두 번째, 이분은 서대문 갑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심이 있다. 네. 그러면 소신을 지킬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도와주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에 전념을 다할 거예요. 세 번째, 전권을 준다고 해서 그 전권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저 당을 고치려고 들어갔는데 당의 기득권층이 막 반발하면 그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그걸 관찰하는 네네. 그런 정도까지의 자질이 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네. 또 여기서 이번에 같이 갔던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면 과연 한국 정당사에 혁신위원회가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라고 내가 대답을 했죠. 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를 늘 이런 식으로 출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너무 더군다나 이분이 말을 너무 세게 뱉어놨어요. 와이프와 아이를 빼고서는 다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 효과를 높인 거죠. 국민의힘이 아이와 아내를 빼고 다 바꿀 수 있느냐? 네. 그럼 당대표부터 바꿔야죠. 그렇죠. 국민들은 또 특정 아내만 바꾸길 바라기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안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어쨌든 네. 국민의힘은 네. 김기현 당대표부터 바꿔야만 혁신이 일어나요. 당대표를 바꾸지 않은 혁신이 과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천하람 씨가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위 합류 의사를 거절하면서 뱉은 말, 그게 지금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원원 위원장이 생각이 내가 볼 때는 매우 바른 면이 있어.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판단이 옳은 면이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가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하면서 당의 위상을 높여서 저 당을 지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혁신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 선거를 졌는데 당직자만 바꾸고 당대표는 그냥 있는데, 문제는 당대표의 워딩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선거는 아니었다는 식의 이 심판의 의미를 빼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이런 효과는 있어요. 관심을 끄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이뇨한 선생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과연 혁신에 성공할 거냐 하는 문제로 가면 그거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죠. 요거는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정욱 의원 복귀설이 좀 있어요.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땡겨 오려고 한다. 본인도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100%. 네. 네. 100% 공천합니다. 아, 진짜요? 예. 홍정욱 제가 갖고 가능성이 있는 있어요? 정보로는 어. 홍정욱 씨도 의사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노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노원으로 가면은 간당간당하니까 다른 좋은 지역으로 근데 갈까요? 그때도 사실은 홍정욱 씨가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자녀 문제였거든요. 네네. 자녀 문제에서 당시에 무슨 뭐 마약 복용설 뭐 네. 이런 것들이 돌면서 그때 불출마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그 마약은 실제였으니까요. 네.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근데 과연 이 문제를 털고 복귀할 수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홍정욱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밸류나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인물 좋고 똑똑하고 하버드 출신이죠. 네, 대통령이 좋아하는 영어 잘하시고. 네. 갑자기 무슨 말이 막혀. 근데 본인의 의사가 진짜 있긴 있군요. 있고 실제로 그분을 터치하고 있는 네. 중진 정치인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만 그 마약 복용, 자녀 마약 복용, 네. 이 문제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는지, 최근에 이성균 씨 문제나 유아인 씨 문제까지 퍼져서 좀 마약 문제가 작진 않은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죠. 그래서 한번 뭐 서울 지역을 이제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당의 모 중진원한테 서대문 가보론 보내지 마셔. 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위협적이거든. 왜냐면 이게 인물이 워낙 좋아서, 네. 캐리어도 좋고, 네. 긴 선거에서는 들통나는데, 네. 짧은 선거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현혹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지역구 253개 중에 하나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마 상징적인 곳에 이분 그 상의에서 네. 넣을 수도 있어요. 어. 저는 종로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로. 한동훈 장관 종로 출마설도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저 출마시키기 어려워요. 자꾸 저는 그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쯤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장관을 국회의원에 내보내려면 네, 출마시켜야 대통령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정리해서 풀어주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2개월이 걸려요. 하나는 1개월은 검증하는 데 걸리고요. 네. 나머지 1개월은 인사청문회 및 맞습니다. 그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그래서 2개월에서 2개월 보름이 걸려요. 시작부터. 네. 그러면 11월 초에 시작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냐? 1월 중순에 끝나잖아요. 그러네요. 만약에 개각한 장관 중에서 김행처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발생하면 네. 총선은 해볼 도리가 없어요. 끝이죠, 그냥.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1월 중하순쯤에 이제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장관이 나타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는 게 없다. 라는 프레임이 딱 걸리게 되고, 네. 그러면 그게 4월 초 총선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계속 미치거든요. 낙마하면 또 임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계속 연상되거든. 만약에 김행 장관 후보자, 지금은 낙마했습니다만 그분 관련된 일이 2월 달에 생겼다고 치자. 네. 선거운동 안 해도 됩니다. 2020년에 의원님 그 선거운동 하러 다니실 때 표정이 갑자기 너무 행복하게 그 선거운동 하셨던데, 그때. 근데 그래서 저는 장관들을 네.
내보내려고 할 때 일단은 후임자 선정 및 인사청문회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 먼저 생길 거예요. 이번에는 네.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한동훈 씨가 존재감은 있는데 네. 대선 후보 뭐 2위에도 올라가고 한동훈 씨가 쓸모가 있으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어떻든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잖아요. 네, 완벽히 윤석열 한몸이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한동훈의 쓸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30% 초반이면 한동훈을 쓸 데가 없어요. 이게 가치가거든요. 네. 잘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총리였던 이낙연 네, 총리가 대권 후보로서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 이게 가치가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끝나니까 이낙연 저 대표의 지지율도 같이 하락하잖아요. 네, 진짜 이게 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연동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같이 조합을 이루면서 잘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건 여권 내 지지율이 되게 그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씨의 효용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만약에 60%다. 그럼 100% 출마시킵니다. 그 사람이 출마시킨 것만으로도 엄청난 전국적 선거가 돼요. 네. 근데 지금은 한동훈 씨를 종로에 출마시켰다.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종로에서 한번 이제 붙어봐요. 붙겠죠. 네. 각상원 지역위원장이 교체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씨를 풀어주는 데는 변수가 너무 많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씨를 풀어주고 아주 점잖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너무나 100% 확실한 사람을 지명해야 되거든요. 네. 뭐 법조인 중에.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씨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쁘겠어요. 야당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칼로 점이고 있잖아요. 네. 죽이고. 아,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외로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풀어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신규 관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점점 외로워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러니까 저의 예상입니다. 네. 지금 풀어주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제가 지금 장관들 중에서 국회의원 나와야 될 사람들 네.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박진 장관한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외무부 장관. 내 외통이잖아요. 네. 그 언제 나오셔? 그랬더니 뭐 대통령 쪽에서 사인이 와야 되는데 사인이 안 와요. 정기국회 끝나야 되겠네. 글쎄 말이에요. 뭐 그런데 이 양반 지역구 강남이잖아. 네. 여기 홍정욱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강남에 넣으면 네. 손해죠. 어. 강남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적 주목을 받을 사람들은 네. 우리가 전국적 주목을 받을 사람들을 호남에 공천하면 네. 예? 큰 의미가 없긴 없죠. 한데. 네. 근데 저쪽과 싸워야죠. 싸우는 역할을 하게 해야죠. 네. 저쪽에 상징적인 인물과 싸우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정욱, 한동훈 같은 사람을 쓴다면 예를 들면 제가 카드를 쓴다면 네.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나간 지역에 박아야죠. 개항을 해. 아니 그게 어느 지역이든 개항을은 이제 불리하니까. 네. 내가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완벽하게 세워서. 완벽하게 각을 잡아서 네. 그러면 이제 결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지역에 한동훈을 박으면 네. 이재명 대표를 발을 잡아놓는 역할을 해요. 전국 선거 유세를 못 가요. 지원을 못 하겠네. 못 가고 네. 그게 만약에 10% 정도 이재명 대표가 이길 줄 알았는데 1, 2% 싸움이다. 네. 그러면 보수가 이거 봐라 하면서 결집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전략은 그렇게 구사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할 거냐? 네. 그럴 리가 없다. 김기현 대표가 그런 도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리고 후보도 그런 걸 즐겨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다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거예요. 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홍정욱 전 의원은 의원을 해봤잖아요. 네. 그분은 도전할 줄 알 거예요. 도전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좋은 소리 한마디 하는 걸 못 듣는데. 딸 마약 문제가 그냥 마약을 했다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가 힘이 세서 빨리 풀려났다 이게 더 크거든요. 청년들한테는. 전 개인적으로 이분이 어쨌든 지금 이제 저는 그러니까 네. 여당 내 모 중진 의원이 네. 접촉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제 정보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그냥 제 의견인데요.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 만나시면 네. 의대 안 만날 거예요.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지지할 걸요? 지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확대를 찬성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의료계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 순천 사람이잖아요. 순천 사람이 전남에 의대 만드는 걸 찬성해야지. 그걸 반대하면 이 사람은 순천 사람 아니죠. 네. 그래서 요 대답을 할 때 인현혁신위원장 굉장히 불편한 답변이거든요. 오창석 씨가 물어봤으니까 지나가다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정권 없는 혁신위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예, 운하이퍼의 현안 조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네요. 아주 네. 농도 짙은 얘기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운하이퍼 현안 조준 이걸 아마 900. 정진석 의원, 네. 안철수 의원이 이거 안 볼 테니까 네.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네, 사실 저도 다른 채널에서 이준석 노원 공천설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준석이 형이 저를 아주 싫어한다는 얘기를 뒤로 계속 듣고 있어요. 어쨌든 이준석 본인이 제일 네. 두려워하는 카드가 그럴 거라고 네.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네. 듣다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그렇다네. 그 노원 공천설을 저랑 이제 다른 임병빈 작가가 제일 먼저 퍼뜨려가지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응답했어요. 뭐라고? 그 전략 공천하려면 이때까지 했던 거 다 사과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저들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려워하는 게 맞네. 두려워하는 거 맞아요. 공천을 노원으로 받아갖고 두려워하는 게 맞네. 사과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공천하는데 왜 사과를 해? 공천 줬으면 그 자체가. 네. 근데 공천을 받으면서 사과하려 요구하면 그것도 웃긴 거고. 네. 예, 고민이 있구만. 고민이 있어요. 네. 제가 생각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역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안 조준 9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회차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